여러분, 배고픔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나 절식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고픔이라는 그 느낌 자체 안에 어떤 우주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잠들어 있는 어떤 거대한 장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가 정말 고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서 있는데 속이 쓰리고 손발이 떨리던 그 느낌 있죠. 뭔가 빨리 먹어야 할 것 같고 머릿속이 멍하고 주변 사람이 괜히 짜증스럽고,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몸이 무너지고 있구나. 야위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있구나. 빨리 뭔가 먹어야 살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아주 크고 결정적인 오류가요.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는 그 순간 몸은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몸은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아주 정밀하고 강력한 자기수리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픔은 결핍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전환의 신호, 그러니까 몸이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시작하겠다는 내부 선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청소를 할까요? 여기 하나의 공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원재료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기계들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장 안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동 중에는 청소부를 들일 수가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바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진 부품이 쌓이고 불량 제품이 나뒹굴고 기계 찌꺼기가 구석구석에 쌓여도 공장은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가동을 멈추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의 순간이 있어요. 그 공장이 멈추는 순간이요. 원재료 공급이 끊기는 순간. 그 순간에야 비로소 청소부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닥에 찌꺼기를 쓸고 망가진 부품을 분해해서 재활용 창고로 보내고, 쓸만한 것들은 다시 공정에 투입하고 못 쓰는 것들은 태워버립니다. 공장이 멈춰야만 청소팀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는 동안, 그러니까 포도당과 인슐린이 넘쳐 흐르는 동안 세포 안의 청소 시스템은 잠들어 있습니다. 몸은 지금 당장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내부 정리를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배고픔이 오는 순간, 공급이 끊기는 순간 세포 안의 청소부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 포식입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먹는다, 자기 자신을 소화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처음 들으면 뭔가 자기 파괴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가 포식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예요. 재건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된다고요. 자가포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자가포식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들여다볼 건데요. 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처음으로 정밀하게 증명해낸 한 과학자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을 때 전 세계 의학계가 술렁였습니다. 수상자는 일본의 세포생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였는데요. 그의 업적은 새로운 약을 개발한 것도 어떤 병을 고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몸 안에 원래부터 있던 어떤 장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장치의 이름이 바로 자가포식이에요. 오스미 박사는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효모 세포를 들여다보면서 세포가 굶주릴 때 내부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포 안에 작은 주머니 같은 구조물들이 생겨나서 내부의 오래된 부품들을 삼키고 분해하는 과정을 포착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사실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포 청소 과정이 단순히 효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다세포 생물, 그러니까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온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진화라는 건 정말 냉혹한 심판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기능은 가차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가포식이라는 메커니즘은 효모부터 인간까지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폐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청소 시스템이 생명 유지에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가포식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약 37조 개에 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세포는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시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필연적으로 찌꺼기가 생겨납니다.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기형이 됩니다. 발전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닳고 망가집니다. 바이러스 조각이 세포 안에 숨어들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세포라면 이런 쓰레기들을 수시로 치워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과 포도당이 넘쳐 흐르는 식후 상태에서는 이 청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가 너무 바빠서요. 공급이 넘치면 청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픔이 오면 세포 안에 아주 정밀한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 신호는 결국 자가포식소체라고 부르는 특수한 주머니를 만들어냅니다. 이 주머니는 세포 안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을 싸서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력한 소화 효소를 뿜어서 다 분해해버려요. 망가진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낡은 발전소는 그 구성 성분으로 조각조각 해체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재료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또는 새로운 부품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밀한 시스템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를 원재료로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한 재활용 공장을 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가동 스위치가 꺼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 스위치를 켜는 게 바로 배고픔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하나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들 노화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닳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이른바 좀비 세포의 누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노화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세포가 너무 손상되거나 너무 많이 분열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 세포는 원래 죽어야 합니다. 세포 자살, 과학적으로는 아포토시스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말끔하게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기 버티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좀비 세포들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세포들에게 염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뿜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 만성 염증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굳히고 뇌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자가포식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이 좀비 세포들이 생겨나기 전에 손상된 부품들을 미리미리 치워버립니다. 세포가 아예 좀비 상태로 접어들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최근 세포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자가포식의 저하, 그러니까 이 청소 시스템이 약해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려지고 그 결과 좀비 세포들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느끼는 그 감각, 몸이 무겁고 회복이 더디고 자잘한 통증이 생기는 그 느낌의 일부가 실은 세포 안의 청소부들이 게을러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가포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상황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자가포식의 기능 저하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세포를 들여다보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파킨슨 환자의 뇌세포에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덩어리져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자가포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찌감치 치워졌어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가포식이 이 병들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뇌의 청소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병들의 진행을 늦추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증거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자가포식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켜지는 걸까요? 그냥 배를 메프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더 정밀한 분자 수준의 이야기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 스위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엠토르라는 이름의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요. 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포 성장의 마스터 조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들어오고 인슐린이 분비될 때마다 이 엠토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엠토르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자가포식이 억제돼요. 왜냐고요? 엠토르는 지금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성장하는 동안에 청소를 하면 방해가 되니까 청소팀을 일단 대기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배가 고파지면 엠토르가 꺼집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자가포식의 청소부들이 가동을 시작해요. 이게 바로 스위치의 정체입니다. 엠토르 오프, 자가포식 온. 그런데 2024년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라는 최상위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이 이야기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추가했습니다. 그라츠 대학교의 호퍼 박사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자가포식이 제대로 켜지려면 엠토르가 꺼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의 중간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 물질의 이름이 스퍼미딘입니다. 스퍼미딘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폴리아민이라는 계열에 속하는데 세포 성장과 복구에 두루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고파지는 순간, 즉 공복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이 스퍼미딘의 합성량이 세포 안에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퍼미딘이 증가하는 것이 자가포식 청소팀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는 첫 번째 분자 신호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효모, 초파리, 생쥐, 그리고 인간 세포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진화를 통해 완벽하게 보존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퍼미딘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공복 상태에 있더라도 자가포식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굶으면 청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굶는 행위가 세포 안에서 정밀한 분자들의 도미노를 촉발하고 그 도미노의 핵심 블록 중 하나가 스퍼미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퍼미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노화에 따라 자가포식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배고픔은 단순히 뱃속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포 안에서 수십억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정밀한 화학 반응의 연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바로 세포 청소, 그러니까 자가포식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포식 이야기에는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층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현상이 오스미 박사가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경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도 문명권마다, 종교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요. 2000년 이상 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중국 도교 수행 전통 중에 곡기를 끊는다는 수련법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멀리한다는 뜻인데요. 도사들은 오곡밥을 먹으면 내장이 무거워지고 탁한 기운이 몸을 채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차나 산수유 같은 것들을 조금씩 취하면서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수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이들이 표현한 것은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장기간 포도당 공급을 줄이고 케톤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포 청소를 촉진한다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오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계율이 있어요.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고 오전 중에 식사를 마치면 그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6시간에서 20시간의 공복이 됩니다. 이게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단식의 최적 시간대와 거의 정확하게 겹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석가모니가 분자 생물학을 알고 계율을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실천을 통해 몸에서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슬람의 라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음식과 물을 일절 먹지 않는 한 달이에요. 지역에 따라 공복 시간이 12시간에서 20시간에 달하기도 합니다. 라마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 끝날 무렵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몸이 가벼워졌다, 정신이 맑아졌다, 자잘한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앙심의 효과인지 아니면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인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세포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템키프루, 기독교의 사순절 금식, 힌두교의 수많은 단식 의례들, 이것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하며 발견해낸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의미와 생리학적 효과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먹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이 경험으로부터 그토록 멀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서 상황이 아주 기묘해집니다. 현대 사회는 배고픔을 없애는데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살 수 있고 편의점에는 365일 내내 불이 켜져 있고 스마트폰 앱 하나로 30분 안에 먹고 싶은 것을 집 앞으로 가져다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몸은 역사상 유례 없이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게 됐습니다.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이고 자기 전에 치킨을 시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빵을 굽습니다. 공복 시간이 몇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세포 청소 시스템은 거의 가동되지 않습니다. 공장이 잠시도 멈추지 않으니까 청소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고 좀비 세포가 늘어나고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고 세포 발전소가 낡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식량 부족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인류의 세포는 청소부를 잃게 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풍요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냈습니다. 먹을 것의 결핍이 아니라 배고픔의 결핍이요. 그리고 배고픔의 결핍은 세포 청소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굶주림이 좋은 것이고 풍요가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것은 엄연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조절된 공복 시간, 그러니까 자발적인 리듬으로서의 공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단식이나 절식이 건강 트렌드로 주목받으면서 생겨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하고 극단적인 단식 열풍이에요. 24시간 물만 마시는 단식, 사흘씩 이어지는 절식,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들이 마치 건강을 되찾는 마법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이 경고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몸이 며칠씩 극도로 굶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방마저 고갈되기 시작하면 몸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수단을 택합니다.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다리 근육, 팔 근육, 심한 경우 심장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동시에 면역 세포를 만드는 골수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몸을 지키는 군대가 해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 포식이 아니에요. 세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청소부가 청소를 끝내고 가구까지 뜯어먹기 시작하면 집이 망가지듯 과도한 굶주림은 몸의 자기 수리가 아니라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극단적인 단식 열풍 뒤에는 때로 심리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체형에 대한 강박적인 걱정이 건강을 위한 단식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라면 자가포식보다 훨씬 먼저 살펴야 할 것들이 있고 주변의 도움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인만은 자주 말했어요. 어떤 것이 좋다고 알려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이가 적당한지, 어떤 조건에서 좋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요. 자가포식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올바른 선택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또 다른 깊은 질문으로 끌고 갑니다. 자가포식이 몸의 세포를 청소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뇌는요? 배고플 때 머리가 더 맑아진다는 느낌, 그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뇌에서도 무언가가 실제로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출근했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 머리가 가벼운 날이 있지 않나요? 배는 고픈데 집중은 더 잘 되고 생각이 맑게 정리되는 느낌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이나 심리적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신경과학은 이 느낌에 매우 구체적인 생물학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원의 전환입니다. 평소 우리 뇌는 포도당으로 작동합니다.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뇌까지 도달해서 뉴런들이 불꽃놀이처럼 팡팡 발화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라는 연료에는 단점이 있어요. 연소 과정에서 활성산소, 즉 유해한 산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과자를 태우면 검댕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 활성산소가 뉴런의 미세한 산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발합니다. 그런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 몸은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케톤체입니다. 케톤은 뇌의 혈관 장벽을 매우 쉽게 통과하고 뉴런들이 아주 좋아하는 에너지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케톤이 연소할 때 활성산소가 훨씬 적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톤 상태에서의 뇌는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수도원에서 수행자들이 식사를 줄이고 밤샘 명상을 했을 때 깊은 명상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기록한 것의 일부는 실은 뇌가 케톤 연료로 전환되면서 생긴 매우 청명한 신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인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연료가 바뀐 거예요. 라고요. 두 번째 경로는 더 흥미롭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뇌에서 특별히 더 많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영어 약자로 BDNF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뇌에 뿌려지는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뉴런을 보호하고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촉진하고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모두 이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2시간쯤 지났을 때 문득 생각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단순히 커피의 카페인 효과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포 청소팀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뇌가 케톤 연료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신경 영양인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자가포식이 좋은 것이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굶으면 굶을수록 세포 청소가 더 잘 되고 뇌가 더 맑아지는 걸까요?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생각에도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이 바로 가장 기묘한 부분입니다. 파인만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시스템에서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특히 의심해봐라 라고요. 자가포식이 무조건 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바로 그런 함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역설이 있어요. 자가포식이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를 돕는다는 겁니다. 정상세포에서 자가포식은 손상을 치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착한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이미 암세포로 변한 세포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암세포는 이 자가포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살아남게 합니다. 항암 치료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암세포가 자가포식을 작동시켜서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같은 메커니즘이 건강한 세포에서는 청소부로 작동하고 이미 변이된 암세포에서는 생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때문에 현재 항암 연구에서 자가포식을 촉진할 것이냐, 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복잡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이 역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자가포식은 그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맥락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우리 몸의 전체 상태와의 균형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시스템을 강하게 만들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파괴한다는 원리입니다. 자가포식도 정확히 이 원리를 따릅니다. 적당한 공복이 세포 청소를 일으키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굶주림, 며칠씩 이어지는 절식은 몸이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하기 시작하고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오히려 좀비 세포가 급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청소는 주기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청소하는 것도 문제고 수십일 동안 한꺼번에 대청소를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포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에 발표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매일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시간 제한 식사 방식이 사람의 혈액세포에서 자가포식 관련 지표를 실제로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일씩 굶는 극단적인 방법 없이도 규칙적인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세포 청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늘 결핍으로 봤습니다. 채워야 할 공백으로 봤어요. 빨리 없애야 할 불편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여다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배고픔은 어쩌면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정화하는 그 과정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있는 상태. 수천 년 전 동양의 수행자들은 이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텅 빔으로 가득 찬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썼죠. 배고픔 속에서 신체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지금 분자생물학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자가포식, 스퍼미딘, 케톤체, 엠토르, 이 이름들이 다 달라 보여도 이것들이 모두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공장이 가동을 일시 멈춰야 청소팀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자, 이제 자가포식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자가포식 안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 전체 그림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포 안의 발전소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 작은 구조물들이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들어오는 산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 이것들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모든 세포마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씩 들어있는 이 발전소들이 없으면 우리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발전소들도 노화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낡은 발전소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 것처럼요. 그리고 낡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세포 전체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심한 경우 세포 사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 낡은 발전소들을 주기적으로 묻혀내야 합니다.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잡아서 분해하는 것, 이것을 미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자가포식의 특수한 형태예요. 일반 자가포식이 세포 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미토파지는 오직 손상된 발전소만을 골라서 없애는 정밀 청소입니다. 그렇다면 미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발전소들이 세포 안에 계속 남아서 독성 물질을 계속 내뿜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에너지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해요. 피로감이 만성화되고 근육의 힘이 줄어들고 심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미토파지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낡은 발전소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교체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세포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포 발전소 교체 시스템이 느려진 거예요. 공복이 이 미토파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공복 상태가 되면 일반 자가포식과 함께 미토파지도 활성화되면서 낡은 발전소들이 분해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주기적인 공복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과 공복, 이 두 가지가 세포 발전소를 젊게 유지하는 두 개의 축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가포식의 효과가 이렇게 좋다면 굶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최근에 상당히 흥미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제로사이언스라는 노화 연구 분야의 학술지에 흥미로운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단식 모방 식단이라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굶지는 않으면서도 칼로리와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크게 줄여서 몸이 마치 단식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식이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월 한 번 닷새 동안 이 단식 모방 식단을 실시했습니다. 완전히 굶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의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극소량 먹으면서 하루 칼로리를 아주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혈액 속에서 자가포식이 활성화됐다는 마커들이 증가했고 혈당, 혈압, 체중, 염증 지표 등 대사건강 관련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완전히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정 방식의 식단 구성으로도 몸을 자가포식 모드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초기 연구이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자가포식이 단순히 굶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먹는 방식, 먹는 시간, 먹는 내용물의 조합이 세포 청소 시스템을 얼마나 잘 작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정밀한 지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도가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발효 음식들이 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된장, 청국장, 김치, 나토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것들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익한 균이 들어있고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특정 비타민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퍼미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물질이죠. 자가포식을 켜는 분자신호 연쇄의 핵심 물질 말이에요. 발효된 콩류, 특히 청국장과 나토는 스퍼미딘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밀버섯 일부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발효 음식을 즐겨 먹고 술을 빚고 된장을 담근 것이 그냥 보관을 위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퍼미딘 같은 세포 청소 시스템을 지원하는 물질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하지 않은 집단적 지혜의 예일 수 있어요. 물론 음식으로 스퍼미딘을 섭취하는 것이 공복 중에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퍼미딘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흡수율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흥미롭습니다. 굶지 않고도 먹는 것을 통해서 세포 청소 시스템에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파인만이 좋아했던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연이 우리 몸 안에 이토록 정교한 자기수리 시스템을 미리 설계해 두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의학의 중요한 미래 방향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설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바로 파인만이 좋아했던 종류의 사고입니다. 문제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맞춰주는 것. 그게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바쁘게 일하다가 점심을 거른 날, 오후 늦게 갑자기 생각이 아주 명료해지는 그 순간이요.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가 갑자기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 아, 이거였구나 하는 통찰의 순간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분명히 배고픈 상태에서 더 집중이 잘 됐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뇌는 무게로 따지면 몸 전체의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몸 전체의 20%가량을 씁니다. 엄청난 에너지 소비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뇌가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중 일을 합니다. 뇌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소화를 돕는데도 에너지를 씁니다. 위장과 소화기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쪽으로도 혈류와 신경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졸음이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소화 쪽으로도 자원을 나눠주느라 인지 기능에 쓸 자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 공복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소화에 쓰이던 에너지와 혈류가 뇌로 더 온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케톤 에너지와 신경 성장 인자의 증가가 더해지면 공복 상태에서 뇌가 더 날카롭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생각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산책을 하면서 생각했고, 소크라테스가 시장 광장에서 걷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했어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유레카를 외쳤다는 이야기, 이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특정 신체 상태에서 통찰이 일어나기 더 쉬운 뭔가가 있는 걸까요? 물론 이 연결은 인과관계로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파인만도 그랬겠지만 저도 지금 소화기관이 비어 있으면 위대한 철학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배고픔과 인지 상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지식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꽃 한 송이를 그냥 예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꽃 안에 벌이 어떻게 꿀을 찾아오는지, 수분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색을 만드는지를 알면 꽃이 훨씬 더 경이롭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아는 것이 경이로움을 빼앗는 게 아니라 증폭시킨다고요.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편하고 빨리 없애야 할 느낌으로 봤을 때와 우리가 오늘 들여다본 것처럼 세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났을 때 그 배고픔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음에 배고픔을 느낄 때 아마 그 순간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세포 청소팀이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고요. 그것이 지식이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그게 파인만의 길이 하려는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사이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을 설명하면서 늘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시스템의 상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전환과 흐름이에요. 에너지가 투입되는 상태와 투입이 멈추는 상태, 그 두 상태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는 리듬 안에서 몸의 자기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자가포식은 공복이 시작된 직후부터 서서히 활성화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마지막 식사로부터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지나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25년 저널 오브 피지올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시간 제한 식사 방식에서 자가포식 관련 지표의 실질적인 증가가 확인됐는데
그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비교적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한다면 약 16시간의 공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리듬이 세포 청소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대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체감상 그리 힘들지도 않고요. 이게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 16대8 방식의 생물학적 근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맞지 않아요. 몸 안에 새 생명을 키우고 있을 때는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공복 시간을 늘렸다가는 저혈당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자가포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내 몸에 적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차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쌓여야 더 명확해질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굶지 않고도 자가포식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스퍼미딘이 음식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발효식품, 통밀, 콩, 버섯 같은 것들에 스퍼미딘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이지만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먹는 것이 세포 안의 스퍼미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미해 보세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발효 음식들, 청국장, 된장, 발효된 채소들, 이것들이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세포 청소 시스템을 지원하는 분자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조상들이 분자 생물학을 몰랐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파인만은 자연의 이런 복잡한 설계를 볼 때마다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효율적인지 인간이 설계한 어떤 시스템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작동한다고요. 자가포식이 딱 그런 사례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갈고 닦아온 세포 수준의 청소 시스템. 굶주림이라는 오래된 신호에 반응해서 손상된 부품을 치우고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뉴런을 보호하고 좀비 세포가 쌓이는 것을 늦추는 이 정밀한 메커니즘 말이에요. 그런데 파인만이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고요. 자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되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가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되 극단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자극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이 정교한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완전한 절식, 물만 마시는 극단적인 시도들, 이것들은 자가포식을 넘어서 몸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버립니다. 그 단계에서는 청소부가 청소를 끝내고 나서 가구까지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역시 적당한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되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또는 점심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공복 시간 동안 몸이 하려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 밤 10시에 야식을 먹지 않는 것도 실은 이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들, 자가포식, 스퍼미딘, 케톤, 좀비세포,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놀랍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에너지를 쓰는 기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재건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잠깐 비켜서 있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집어넣는 것만이 몸을 돌보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 잠깐 멈추는 것, 그 침묵의 시간이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동양의 수행자들이 깨달았던 것, 텅 빔이 가득 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이제는 분자 생물학의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배고픔은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기 전에 아니면 밤에 라면 한 그릇을 끓이려던 그 순간에 잠깐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37조 개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멈춤을요. 청소팀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을요. 파인만이 강조했듯이 우주의 가장 기묘한 진실들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배고픔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수십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세포의 자기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도 설계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게 파인만이 늘 이야기한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항상 더 아름답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은 배고픔이라는 오래된 감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렌즈 하나를 더 드렸으면 합니다. 파인만의 길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번에 또 이런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